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돈으로 해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돈을 더 내면 2시간째 줄 서고 있는 사람들을 앞질러서 놀이기구를 더 빨리 탈 수 있습니다. 티켓을 예매하지 못해도 높은 가격으로 암표를 구할 수도 있죠. 지하철역과 경기장 이름도 돈을 대는 기업과 상품 이름으로 하나 둘씩 바뀌고 있습니다. 벌금을 더 내면 벌점을 깎을 수도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기부금을 내면 명예 박사 학위를 받을 수도 있죠. 성적에 따라서 장학금을 타거나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파는 건 그나마 양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멸종 위기 동물을 사냥할 수 있는 사냥권도 있다고 하고요. 돈을 주고 정치에 입문하는 등 명예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디까지 돈으로 살 수 있고 어떤 것을 거래할 수 없게 해야 할까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고 싶은가? 우리는 어떠한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라는 그 물음의 대답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10월 27일 금요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볼 주제로 던져드린 내용은 마이클 샌델 교수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 내용입니다. 내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성공예감 별책 부록 시간에 함께 읽어볼 책이 바로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인데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이 책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원탁의 기자들이 함께 찾아가는 날입니다. 모두의 미래, 국민연금. 자, 그 국민연금 개혁안이 오늘 발표가 되는데요. 1988년에 출범을 해서 이제는 적립금 1,0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으로 성장을 했는데 지금까지 개혁은 단 2차례에 그쳤습니다. 원은 2055년이면 돈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이 기금이 고갈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좀 개혁을 함께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과연 될지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잠시 후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백종원, 송은이, 김희애 씨, 심지어 전현직 대통령까지 주식 투자를 자신네들 따라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광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진짜 광고일까요? 사기성, 낚시, 사칭, 사기가 난무하고 있는데요. 그 실태 그리고 해법까지도 같이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경제상식 퀴즈 지금 나갑니다. 퀴즈도 안 나갔는데 그냥 막 정답 던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나갑니다. 자원순환 폐기물 통계 정보에 따르면요. 지난달 기준으로 골판지 가격이 1kg당 71.2원입니다. 이게 거의 1년 전보다 절반 이상 떨어진 겁니다. 중국에서도 이거를 좀 많이 사갔었는데 수입량이 크게 줄면서 재고는 쌓이고 가격은 급락한 거죠. 또 내수 소비도 안 좋아지고 있어서요. 무엇보다 이것을 줍는 어르신들 생계를 유지하는데 더 힘들어졌습니다. 골판지의 주 원료가 되는 이것 2글자 땡땡 줍는 노인 이런 표현들 참 많은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파지 아니고 비슷했습니다만 폐자원 아니고요. 하여튼 그 두 분의 오답은 굉장히 비슷했습니다만 또 정답들을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자, 원탁의 기자들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비즈워치의 박수익 기자, 손석우 경제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안 내시는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다들 이제 걱정과 기대를 함께 갖고 있긴 한데 국민연금 개혁안이 이게 오늘 발표된다고 하죠? 네.
국민연금이 박수 기자 마이크를 조금만 좀 네, 가까이. 죄송합니다. 국민연금이 5년마다 재정 추계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재정 계산이라고도 하고 이게 2018년에 했고 5년 지나서 올해 재정 추계를 했습니다. 재정 추계라는 것은 연금 제도에 대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연금 제도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은 상황에서 대외적인 변수, 뭐 출산율이나 성장률이나 이런 것만 반영해서 연금이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할까를 이제 계산하는 건데 그게 이제 70년을 보고 계산합니다. 70년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애 주기를 그 정도로 보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게 올해 해마다 5년마다 이제 계산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계약안을 내고 이 계약안을 정부에서 내면은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이제 심사를 하는 건데 네. 지난 5년 전에는 이 계약안이 통과가 안 됐고 2018년에는 이번에는 다시 하려다가 이제 못했고. 새로운 계약안이 나오는 것이고 이번에 나온 이 발표를 보면은 일단 재정 추계를 먼저 말씀드리면 2041년이 되면은 기금 수지가 이제 적자다. 이 말은 이제 국민연금이 걷어들이는 보험료 수입보다 지급해야 될 돈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고 몇 년도부터요? 2041년. 41년.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포로 느끼는 게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라고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땡전 한 푼 안 넣는다. 이거죠. 예. 근데 기금 고갈이라는 건 처음에 좀 말씀드리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기금이 고갈됐다고 해서 내가 국민연금을 1원도 못 받는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기금이 고갈됐다 또는 기금이 바닥났다는 뜻은 오로지 그렇게 되면은 그해 걷어들이는 수입 보험료만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쌓아둔 돈이 전혀 없어지는 것이고 고갈되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들어온 만큼만 줘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지금 뭐 연금을 받는 사람들보다 훨씬 연금을 덜 받게 될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은 지금 받는 사람들처럼 주려면 기금이 쌓아둔 게 없으니까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이제 예견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개혁안이 나오는 것이고요. 2055년이면은 우리 여기 4명이 있습니다만 한창 연금을 받아야 할 그럼요. 시기인데 이게 아마 논란이- 대부분 국민 여러분 마찬가지일 테고요. 논란이 됐던 게 일단은 그 기금 고갈 시점이 그 전에 재정 추계했을 때보다 이제 2년이 앞당겨지면서 뭔가 좀 더 턱밑으로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당시에 시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좀 자극적으로 어떤 문구들이 작성된 자료들 그때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되니까 1990년생이 2055년에 딱 만 65세로 이제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되는 해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1990년생은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 이런 루머가 당시 이제 돌았었죠. 지금 우리나라로 1990년 33살 그 정도 되는 나이니까 이제 사회 초년생 한참 이제 일할 뭐 그런 연령층인데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는데 정작 자기들이 연금 수급을 할 때가 되면 기금이 고갈돼서 못 받는다. 네. 내가 지금 계속 국민연금 가입해야 돼? 이제 이런 식의 논란들이 그때 있었죠. 그리고 또 국민들도 이제는 더는 늦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좀 공감대도 이제는 있을 것 같고요. 지난 정부에서도 좀 잘 안 됐었기 때문에. 공감대가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정부에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네. 그 안에는 아까 손석구 평론가가 잠깐 얘기했지만 약간의 공포심을 좀 조장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일으키는 뭐 이런 것들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어지면 못 받아. 그러니 빨리 우리 개혁해야 돼라는 이제 공감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55년도에 기금이 이제 그 고갈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전혀 받지 못한다는 건 사실상 요즘 유행하는 거 보면 가짜 뉴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들어오는 만큼 나눠주는 거고 지금 개혁안도 사실은 소득 대체율을 높이자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결국엔 내가 내는 것보다는 조금 덜 받는 식으로 개혁안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어차피 인구수가 줄기 때문에 내는 사람이 줄어드는 이 구조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눠 갖는 돈은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받는 입장에서는 덜 내고 많이 받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럼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라고 보여요. 그건 진짜 인구가 증가하고 네.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라면 그게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완전 그 반대니까요. 어쩔 그것도 수 없죠.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매번 이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용두사미가 돼버리는 결과들이 많았던 게 네. 누가 보험료율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기치를 내걸고 합시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어요. 특히 뭐 앞뒤로 뭐 선거라도 끼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더 과감한 개혁안을 내놓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혹자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고 표현을 네. 하는데 사실 그 고양이가 우리 모든 국민이고 저부터 포함이 되는 거고 또 그걸 해야 하는 자신의 목에 방울을 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감대는 물론 있어야겠습니다만 개혁을 또 안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더 늦출 수도 없는 일이고 우선은 정부의 자문기구죠. 재정계산위원회가 복지부에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뭐 1안, 2안, 3안 뭐 이런 거 흔히들 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시나리오가 24개나 됩니다. 이게 시나리오가 24개면 거의 무슨 장편 드라마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뭐 이거는 단일안도 아니고. 네. 사실상 이거는 일 안 한 거죠. 저는 일 안 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어디다가 보고서 돈 주고 맡겨가지고 보고서 내오라는 거는 우리가 당신의 의견을 우리한테 좀 주세요라는 거잖아요. 근데 24개 안을 줬다라는 거는 그냥 시뮬레이션 돌린 결과 그대로 갖다 준 거죠. 1안 올리면 이렇게 됩니다. 2안 내리면 이렇게 됩니다. 수급 연령을 조금 연장하면 이렇게 됩니다. 해서 24개를 갖다 주고 판단은 당신이 하십시오라고 주면 이거 뭐하러 하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나이별로 보험료율별로 수급 개시 연령대별로 네. 그렇게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24개 안이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게 24개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4.5%, 직장에서 4.5% 내서 9%를 매달 적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12%로 올리는 한, 15%로 올리는 한, 18%로 올리는 한 이거 세 개를 가정하고 이거 이제 내야 되는 돈. 네, 여기다가 다시 지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변경하는 안을 또 내죠. 그러면 세 개에 두 개를 곱하니까 6개. 네네. 여기다가 다시 기금 수익률을 현행해서 뭐 0.5%가 되는 한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또 곱합니다. 그럼 18개 되거든요. 여기까지 처음에 18개가 나간다라고 했었는데 추가로 사람들이 소득 대체율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노후 빈곤율로 보면 그쵸.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1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후에 그러니까 고령자 중에 소득이 굉장히 적은 비율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한 40% 정도고 뭐 맞아요. OECD 국가들 보면 뭐 20%에서 10%대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지금 우리나라가 40%인데 이거보다 조금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럼 그것까지 반영할게. 그래서 또 거기다가 추가해서 6가지인가 8가지인가 추가되니까 24개가 돼 버린 거예요. 이거는 제출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그래서 오늘 개혁안이라고 하는 게 큰 알맹이가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있는 거죠. 물론 이 중에서 24개 시나리오 중에서 뭐 몇 가지를 택해서 이야기가 또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늘 안 그래도 참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로 내드린 게 이 두 글자인데 이거 줍는 노인 분들이 참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분들이 그냥 연금만으로도 좀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게 또 보장성이 또 좋지만은 않은 거고요. 그게 이제 소득 대체율 뭐 이렇게 네. 표현이 되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뭐 몇 가지 그러니까 보험료를 올리는 단계별로 올리는 상태에서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고 이제 이런 구조의 안에다가 사실 최초 보고서에는 소득 대체율 자체를 높이는 안이 빠졌었다가 이제 그게 논란이 되자 최종 보고서에서 6개 안이 더 더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을 지금 현행 42% 정도 되는데 이제 40%로 이제 계속 낮아지게 되죠. 그걸 이제 더 높이는 안이 포함이 되긴 했지만 전체적인 보고서의 맥락이나 흐름들을 보면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안은 좀 부정적으로 표현이 되거나 아니면 전체 페이지에서 굉장히 비중이 작거나 그 보고서에서는요. 예, 그 소수 의견처럼 치부되거나 이런 경향이 있어서 결국에는 안이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좀 이따가 나오게 될 텐데 결국에는 더 내면서 좀 늦추고 덜 받는 이런 안으로 전체적인 개편 방향은 잡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지금. 이게 근데 되게 고민이 드는 게 소득 대체율을 높이자. 좋은 얘기죠. 40%가 아니라 50%, 60%까지 올리자. 좋은 얘기죠.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느냐. 결국 그러면 돈을 더 내게끔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일각에선 지금 몇몇 시민단체에서 소득 대체율을 더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 많이 높이고는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들 보세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도입될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비슷한 연금 제도가 해외에서 도입될 때는 인구 문제가 없었죠. 그때만 해도 이런 고령화 사회가 아니었고 태어나는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돈 내는 사람이 더 많고 수령하는 사람이 적었던 시대에 만들어진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 구조는 못 바꾸는 상황에서 나중에 받는 돈은 늘린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돈 내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내야 되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 준조세 성격인데 거의 세금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세금 인상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물가는 물론 올랐지. 제가 돌려받는 겁니다만. 예, 물가는 올랐지. 그리고 최근에 나의 소득은 안 오르지. 여기에 내는 돈은 더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생활이 점점 피폐해진다라는 얘기로도 연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것만으로 연금 개혁을 하기는 조금 힘들고, 도리어 국민연금 그대로 놔두는 상태에서 돈이 좀 여유 있는 분들은 사적 보험을 더 이용할 수 있게, 사적 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제도적인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죠. 조금 강화해서 알아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들은 기초연금을 더 강화해서 보장을 해주는 방안이 낫지. 지금 현재 좀 소득 나눠서 대체율을 맞춤형으로. 예, 소득 대체율을 높이겠다고 보험료율을 더 올린다? 이거는 도리어 더 고통을 분담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사실 저는 지난 2018년 4차 재정 계산 때 당시 출입 기자여가지고 이 문제를 되게 저도 취재를 했었는데, 간단하게 이게 국민연금이 첫 단추가 굉장히 잘못 끼워져 있는 거거든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다. 지금 소득 대체율이 정확하게 42.5%인데 올해 기준으로 네. 최초의 국민연금이 도입될 때 소득 대체율이 얼마였냐면 무려 70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애 받던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는 진짜 꿈의 연금이었단 말이죠. 거의 그거는 90년대 뭐 이럴 때 80년대 80년대 후반에 시작됐으니까. 국민연금이 최초로 이제 도입된 게 군사정권 때 예. 1986년 8월에 발표를 하고 88년 1월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왜 연도를 말씀드리냐면 이 시기가 우리나라에서 각종 이렇게 민주화 운동이 들불을 이렇게 예. 일으키던 시기였고, 군사정권이 그래서 자신들에게 향한 어떤 정통성에 대한 지적들을 좀 만회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선심 정책이었거든요. 이 국민연금이라는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굉장히 파격적으로 제도를 만들었어요. 보험료율을 3%, 그러니까 보험금은 3%만 내고 급여에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자기 소득의 70%만 받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더할 수 없이 좋은 상품이었던 그렇죠.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좋았는데 처음부터 설계를 굉장히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뒤로 이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을 했던 것은 소득 대체율만 계속 낮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70%였던 거를 60%로 한번 낮췄고, 그다음 다시 50% 낮추고 40% 낮추고, 이게 이제 지금까지 개혁이었고, 보험료율은 건들지 않았거든요. 아까 네. 제가 처음 이제 보험료율이 3%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9%니까 9%죠. 그건 현재. 건든 거 아니냐, 그것도 개혁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보험료율은 9%였는데 네. 부칙에다가 초기에는 3%로 하겠다. 그 당시에 유권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험료를 지금 내고 좀 이상 내게.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죠. 98년 이후로 9%가 됐고. 그래서 보험료율, 그러니까 국민들이 내는 돈은 한 번도 고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고치지 않고서는 그럼 소득 대체율을 파격적으로 낮춰야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험 이번 개혁안에서 저는 눈에 띄는 게 어쨌든 보험료율을 올리자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정치권에서는 좀 진지하게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야, 박수희 기자가 이 국민연금의 역사에 대해서 잘 친절하게 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예. 그 해외에서는 근데 국민들을 뭐 투명한 이제 그 논의 과정, 그다음에 데이터 같은 것들 투명하게 공개해서 잘 설득을 해서 보험료율을 높였던 사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도 지금 계속 턱 밑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한번 겪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지금 이제라도 빨리 그 보험료율을 높이는 거에 대한 정당성, 그다음에 명분 이런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좀 욕을 먹을 각오를 하서라도 국민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지금 소득 대체율 자체는 국민연금으로만은 이제 결국 40%가 되기 때문에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인 수치가 낮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OECD에서 권장하는 연금의 적정 소득 대체율이 65에서 75%라는 우리랑 차이가 엄청나네요. 결과가 있어요. 분석 결과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 40%잖아요. 네. 각종 이제 민간 보험까지 다 포함해서 그 민간 연금까지 합치면은 총 47%까지 소득 대체가 된다라는 그 맥킨지 분석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도 한참 못 미치네요. 한참 멀었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거는 이제 뭐가 맞는지는 이제 뭐 설득 과정, 논의 과정에서 정하겠지만 소득 대체율 자체가 지금 절대적으로 낮다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공감을 하고 높이는 작업을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작해야죠. 고민을 해봐야 될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노후를 국민연금에 다 맡길 것이냐, 이제 소득 대체율이라는 건 내가 버는 돈에 얼마를 노후에 받을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국민연금만 의지하기에는 구조적으로 거의 힘든 상황이고 이거 얼마나 높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요율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아까 박수익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한 번도 손 안 댔기 때문에 이제는 손댈 때가 왔고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해결책이 될 것이냐로 보면 근본 해결책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리고 해외는 요율을 좀 올려왔고 맞춰왔다. 해외는 소득도 같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서 웬만큼 살만한 소득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기업들에게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서 일단 소득 그 임금 인상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해달라고 부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요율은 올린다? 그러면 계속해서 노동자들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로자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사회적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테고 요율을 올리는 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9%인데 이게 반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반, 기업이 내는 게 반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 좀 황당한 소리로 들릴 수는 있는데 우리가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점점 사람이 주는 거를 대체하고 있는 거는 기계예요. 네. 로봇이잖아요. 자동화 설비. 사실 로봇이 더 앞으로 도입될 텐데 해외에서 사실 그런 논의가 있었거든요. 로봇세라 그래서 로봇의 세금을 이제는 물려야 된다라는 건데 그것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을 많이 도입해서 기업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들은 로봇이 사실은 우리가 내는 국민연금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같은 것들 어떻게 보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그걸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방안들이 같이 고민돼야 되는 시기라고 보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 고용할 때마다 각종 보험료에 뭐 기금에 같이 분담을 해야 되는데 로봇에는 그걸 적립해 줄 필요가 없으니 로봇을 더 선호할 테고요. 그 이야기도 또 나중에 또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지금 김미애 님도 저는 아무래도 국민연금 평생 못 받을 것 같아요. 받을 시기가 되면 또 그 시기가 연장되고 반복할 듯요. 그게 66세, 60세, 68세 또 그 즈음 되면 또 연장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불안감이 또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게 그러면 국민연금 자체가 어찌 됐든 간에 이 자금을 잘 굴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수익률. 그때 10년 평균 수익률을 보면은 4.7%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채권이라든지 뭐 대체 자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만 이거는 조금 더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수익률을 더 높여야 하는데 물론 마음 같아서는 수익률 뭐 10%, 100% 되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만큼 리스크는 커진다는 거니까요. 우리는 해외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좀 운영 방식이 상대적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보수적이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명목 경제 성장을 수준의 수익률을 지향하게끔 이제 그 운영 방식을 그렇게 정해서 지금도 최근 10년 수익률을 보면 4%대, 4.7% 요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뭐 비교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5.78%, 미국은 7.03%,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10%가 넘는 이런 수준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수준으로 조금 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을 추구한다면 결국에는 조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조금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좀 운영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평소에 생각이 되게 많은데 국민연금의 최근 흐름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여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줄고 나중에 내어줄 돈이 많으면 나중에 한 10년, 20년 뒤에는 이 주식을 팔아서 내줘야 되는데 그때 영향이 너무 커질 수 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미래의 이야기고 또 반대로 국내 주식 비중을 좀 늘려서
국내 기업들 그 취약한 지배 구조 있지 않습니까? 제왕적인 의사결정 구조 거기에 좀 이른바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 좀 개선을 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증시 저평가 국가인데 그거 한 50%만 개선이 되더라도 앉아서 수익률이 50%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높은데 그건 침해가 아니죠. 왜냐? 주주로서 당연한 권리이고 국민들의 노후 자산을 위탁받은 그 수탁자로서 대리인으로서 당연한 의무인데 좀 이쪽으로도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전자 후자 주장에 다들 논리적인 근거는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어디다 투자를 많이 하느냐, 해외를 해야 되느냐, 국내에 많이 해야 되느냐는 약간 전문가들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높아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부분엔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논의했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도록 하자 구조적으로 그걸 바꾸자는 데에는 저도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기본적으로 만질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고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많이 내는 모수를 늘리는 것. 그 얘기는 출산을 늘려야 되는데 출산은 사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더불어서 나오는 게 이민이죠. 네.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우리나라의 인구를 늘리고 노동자들을 확보하면 이것도 뒤로 늦출 수 있다. 저 거기도 동의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민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가 왔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있는 돈을 잘 굴려서 돈을 더 많이 불려놓으면 고갈 시기가 늦춰지지 않느냐. 그것도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독립적으로 전문적인 사람들이 운용을 해서 우리의 미래 자금이니까 이 부분을 더 잘 운용하게 하자. 이 두 부분도 지금 같이 고민해야 되는 시기죠. 단순히 지금 있는 돈만 가지고 돈 좀 더 내면 몇 년 뒤에 고갈되고 좀 덜 내면 좀 빨리 고갈되고 아니면 받는 시기를 늦추면 좀 늦게 고갈되고 지금 이것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밖의 변수도 고민해야 될 시기입니다. 벌써 이게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야 될 시간인데 그 첨언을 더 하자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구성이 이해관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투자 이 연금을 잘 증식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로 좀 구성 자체를 바꿔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다라는 거 하나 더 첨언을 좀 해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한국 노인인력개발원 보고서를 보면요. 이것을 주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어르신들이 전국에 15,0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통계로 잡힌 분들만 이 정도라는 거겠죠. 하루에 거의 11시간 가까이 이걸 주우러 다니신다는 건데 근데 손에 쥐는 건 많아야 10,000원. 그런데 최근에는 경기가 안 좋아지고 뭐 골판지라든지 이런 수요가 떨어지면서 폐직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거 줍는 어르신분들도 더 힘드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경기가 좋으면 소비가 늘고 쇼핑도 많이 해서 이 박스 수요가 느는데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면 이 수급이 어려워지는 이것. 네. 두 글자 정답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약간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자,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속으로 희겁했습니다. 아니, 종종 그럽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세요.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요즘에 그 뭐라 해야 될까 좀 사업가라고 해야 될까 백종원 씨나 교수님들 뭐 장하준 교수 같은 분들 연예인들 홍진경 씨나 그 이영애 씨 같은 분들이 뭐 막 SNS에서 투자를 권유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특정 책을 주워들고 이거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면 큰 돈 빠르게 버실 수 있습니다라는 광고가 엄청 많이 나와요. 여러분도 보셨죠? 저는 이거 최근에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온 뒤로는 없어지지 않았을까 했는데 어제 퇴근길에 예. 페이스북 보니까 여전히 많더라고요. 더 많아졌어요? 그 저희 뭐 라디오 뭐 예를 들어서 뭐 실명 얘기하던 김영희 교수님 이런 분들 사칭해서 예. 부동산 뭐 투자 지금 적기다 해서 들어가 보니까 네이버 밴드 가입하라고 연결이 돼 있고 100% 사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그렇게 보도가 되고 국감에서까지 얘기가 되는데 없어지지 않는 거 보면 굉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장 황당했던 게 손석희 전 JTBC 사장.
한국에서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비법을 공개한다. 그래서 이게 뭐고 그 손석희 씨가 우리나라에서 뭐 다 아는 유명한 언론인이기 때문에 예. 이분이 한국에서 투자 비법을 얘기한다고 해서 가짜 광고임을 딱 직감은 하긴 했는데 이게 또 인터뷰 기사 형식의 광고를 또 빌렸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그럴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 누구는 가리질 않고 심지어 전 현직 대통령들도 거기 동원이 되는 거 보니까 이게 한국에서 만든 건가 어디 외국에서 만든 피싱인가라는 좀 생각도 좀 들 정도인데 일단 그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튜브 뭐 가릴 것 없이 거의 온라인에 다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심해지는 거는 인공지능 기술까지 거기에 가미가 되더라고요. 어떤 책을 이제 합성을 하는데 그 사람이 직접 그 책을 들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정교하게 합성이 돼 있는 거예요. 아마도 말씀하신 부분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전에도 있어 왔고요. 꾸준히 이런 사칭 계정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이용하는 것들은 있어 왔는데 기술이 발달하면서 만들기가 더 쉬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AI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거 만들어줘 그러면 굉장히 현실처럼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지기가 더 쉬웠고 특히 SNS나 이런 데는 누가 이걸 올리고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파악하는 것 자체가 예전보다 좀 힘들어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유명인들의 유명세, 이름값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이게 최근 들어서 급증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가끔 보면 유명하다 그래서 다 돈을 잘 벌고 다 투자를 잘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친숙한 사람이고 꽤 성공하신 분들이니까 나보단 낫겠지라는 심리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수현 님이 KBS 박종훈 기자를 사칭한 주식 광고도 있다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를 사칭한 사람도 있고요. 그 카카오톡 그 채널이라고 하는 거기 들어가 보면 이대호, 뭐 와이스트릿 이렇게 사칭한 데 너무나 많고요. 일단 좀 알려졌다. 경제 쪽으로 좀 알려졌다 싶으면 사칭 계정이 하루에도 여러 개씩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아유 저런 거에 누가 속겠어 하는데 속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꽤 많이 속고 이제는 어느 정도 유명인 사칭 광고는 좀 일상화된 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뭐 트렌드는 변하지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페이스북 우리가 얘기 많이 하지만 유튜브 채널의 경우에는 사실 투자나 재테크를 주제로 한 채널도 워낙 많고 예. 관련된 콘텐츠들도 기존부터 계속해서 많이 있어 왔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정보를 얻거나 뭐 투자 관련된 뭐 기법들을 배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과 교묘하게 비슷하게 만들어낸 광고들을 보면 이거는 혼동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경계선도 애매모호한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물론 이제 그 SNS의 관리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그 해왔던 그 투자나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뭐 계속해서 뭐 이어져 왔던 그런 흐름 속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냥 그 사진 합성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이 유튜브에 출연했던 그 영상을 짜깁기 해가지고 어떤 광고 영상을 만들어서 그걸로 또 광고도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는 AI로 딥페이크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네. 얼굴까지 합성을 하고 또 음성까지 합성을 하고 또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부모님이 저희 음성을 합성한 보이스피싱단에게 속으셨던 경우도 있었고요. 어저께는 저희 직원 중에 하나가 보이스피싱을 또 당해가지고 지금 복잡한 상황인데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저도 뭐 AI 관련 개발하는 회사에 제 음성 한 400문장 정도 읽고 해서 만들어보는 경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유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아는 사람이 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400문장 정도를 읽으니까 웬만한 발음하고 제 억양까지 다 흉내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텍스트를 쳐 넣으면 거의 똑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이나 특히 아까 그 고령의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 목소리 아들이 전화해서 얘기하는데 안 믿으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기술 발달이 이런 것들을 더욱 자극시키는 상황이어서 정말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이런 것들에 대한 당국의 규제라든지 좀 처벌 이런 것들이 좀 강화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일벌백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면 잘못하면 사업권을 잃을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 가줘야 이게
뿌리가 뽑히는 거지. 지금은 다들 약간 나몰라라거든요. 아까 카카오톡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SNS 이전에 카카오톡 쪽에 사칭 계정 만들어진다는 신고 주변 사람들, 제 주변에도 이제 경제 전문가들도 많고 뭐 이대호 기자처럼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저도 방금 전에 혹시나 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제 것도 있네요. 그럼요.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뭐 어떤 박수익 기자. 이런 유명인 사칭 광고를 통해서 사기를 치는 범죄자들을 강하게 처벌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면 그런 광고를 유통시키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그 사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여기에 그래서 얼마 대해서 전에 국정감사장에 페이스북 그 한국 지사 대표가 서기도 했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좀 그동안 좀 미온적이었던 느낌이 드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사칭 광고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겠습니다. 호주에서는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 모회사를 고소했거든요. 니들이 이거 맞아요. 지금 가상화폐 투자 자기 광고 방치한 거 아니냐 그죠. 우리도 좀 그런 부분도 강하게 생각을 해야지 이게 결국 소비자들을 좀 보호하고 국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요. 이럴 때 이제 국정감사장에 그 SNS 운영하는 뭐 한국 직원들 불러서 이렇게 뭐 혼내기도 하는데 저 의원님들이 정말 하셔야 될 거는 이걸 법으로 만들면 됩니다. 방치하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배상을 네네. 하도록 법을 만들면 그들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광고의 주체의 신원도 확인을 하고 사칭이 아닌지 직접적으로 확인을 할 텐데 지금은 이런 SNS 업체들도 그렇고 심지어 스팸 문자로 돈을 버는 통신사들도 그렇고 이걸 방치할수록 수익이 되니까 우리 뭐 박수익 기자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게 수익이 되니까 이런 가짜 광고를 계속해서 더 어떻게 보면 방치하고 방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수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데 뭐 사례들도 실제로 있잖아요. 그 주진영 전 하나증권 사장 자기 계정 사칭한 광고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신고를 했더니 돌아온 답이 이게 커뮤니티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답변이 돌아왔다라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논란이 커지자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규제를 예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심의를 해서 시정 요구를 하겠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게 내부 정책 위반이고 현재 모니터링을 통해서 삭제 조치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답변들이 이제 뭔가 문제가 터지고 조치가 취해질 것 같자 이렇게 입장을 바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이에 법이나 규제나 내부 규정이 바뀐 건 아닌데 이 피해자가 직접 이거 사칭 계정에다 내려달라 개선해달라 할 때는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요. 논란이 되면 행정기관에서 연락이 가니까 그때는 예 내려야죠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나오는 것도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지금 국감 등에서 논란이 되니까 몇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확산 중인 유명인 사칭 불법 광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뭐 원론적인 얘기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용자 신고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고 타인 사칭 계정 통제 장치 운영을 강화한다. 이거 사실 예전부터 계속 해온 거예요. 이거 한다 그래서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를 긴급 요청했다 정도이기 때문에 저도 아까 이대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뭐 천문학적인 이걸 떠나서 일단 한두 건 잘못돼서 뭔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잘못하면 서비스 자체가 문 닫을 수 있다라는 느낌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업체들은 그 부분을 강화를 하거든요. 이게 이 불법 사칭 광고만 있는 게 아니고 SNS나 유튜브의 폐해 중에 게시물 중에 올라오지 않아야 될 게시물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 관련된 문제라든지 성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인종차별과 관련된 거라든지 이 문제는 해외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고 이걸 잘못 다뤘을 경우에는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법안들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참에 이것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워낙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논의를 좀 해야 된다라고 보여줘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918님이 저는 이대호 편집장이 보낸 리딩방 문자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제 이름도 알고 있어서 소름 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피싱 사기단들은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정보를 취합한 다음에 이 사람이 속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낚으러 가거든요.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드리는 건데 보이스피싱 이거는 일단은 심장이 떨린다면 99.9% 사기이고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영상 통화로도 이제 속일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가족 간의 암호를 꼭 만드시라. 예를 들어서 네가 어릴 적에 좋아하던 음식이 뭐지? 우리 엄마가 제일 잘하는 음식이 뭐지? 그러면 하얀색 노트북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정말 다른 엉뚱한데 네. 서로만 우리 가족만 알고 있는 암 구호를 만들어서 그래야만 안 속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나중에는 딥페이크 기술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너무 정교하게 나옵니다. 목소리, 얼굴까지도요.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원탁의 기자들 함께 이야기를 해봤고요.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비주어치 박수익 기자, 손석우 경제평론가 이 세 분은 이제 진짜입니다. 네, 저희는 가짜 아닙니다. 문자는 안 보낸다. 저희도 암구 하나 하시면 안 안구 될까요? 정하죠. 암구. 매주 한 번씩 네. 이제 그걸 방송에서 정하라고요?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건강을 품다 헬시허그에서 고함량 글루타치온 퍼펙트 75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케이블을,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을은 어떤 계절이죠? 예. 살찌는 계절? 예. 그런 건 아니고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참 책을 읽는 분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요. 21년 기준으로 1년에 책을 단 한 권도 안 읽는다는 사람이 53%에 달했습니다. 자, 오늘 체헐리즘 시간인데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가 특별한 책방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남형도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별한 책방이 어떤 책방이에요? 춘천에 있는 3층짜리 책방인데요. 책이 좋아서 책방을 운영하는 중년 부부입니다. 네. 이 조금 이른 은퇴를 한 다음에 책방을 짓고 이제 책을 팔기 시작했는데요. 책과 이제 커피를 같이 팔면서 판매용 책과는 근데 별개로 책을 통해서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면서 아이들이 책을 가져갈 수 있는 서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커피도 팔고 아이들에게 네. 책을 주는 서점, 책방까지는 그리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데요. 그 특별한 게 있는데요. 그 미래로 보내는 미리 계산한 책이라는 미미책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책방에 이제 온 어른이 책을 미리 계산을 하고 그 책을 뭐 이름 모를 아이에게 선물을 하겠다면서 메모를 써두고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후에 이제 아이가 찾아와서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책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1층 서가 갈색 책장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미리 계산된 책들이 놓여 있는데요. 14살에서 19살 청소년이면 읽고 싶은 책 한 권을 골라서 당당하게 카운터로 가져와라. 이런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른들은 200여 권의 책을 선물했고 아이들은 120권 정도의 책을 받아갔습니다. 이야, 미래로 보내는 미리 계산해둔 책. 네. 그러니까 아이들, 청소년들이 읽고 싶은 책 그 안에서 마음껏 가져가라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야, 그러면 지금까지 200여 권의 책이 모였다. 그것도 어떤 어른들이 미리 계산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정도면 좀 많이 참여한 거라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뭐 이분들이 초반에는 개업 화분 대신에 책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대요. 화분 대신에 책을 보내달라. 네. 좋네요. 그 책방에 참여를 안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부부가 먼저 책 20권을 꽂았고요. 네. 어떤 책 꽂을까 고민하고 어른 시선에서 또 재밌는 거랑 아이들 시선에서 도움이 되는 게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만화책도 놓고 재밌는 것도 놓고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좀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하게 골라가게 해주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 소설, 에세이, 사회과학, 인문 다양한 분야의 책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거는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인 거죠. 네, 그렇죠. 야, 근데 이게 이름도 좋습니다. 저는 미미책이라고 그래서
이거 뭐 그냥 장난감 무슨 책인가 했는데 미래로 보내는 미리 계산한 책. 자,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해낸 걸까요? 그 주인 부부 중에 아내분이 중학교 1학년 때 일이었대요. 예. 시험이 끝나고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동네 서점에 가신 거죠. 근데 자기 돈으로 자기가 직접 고른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넘게 고른 책이 제인 에어였는데요. 그때 그 책이 너무 재밌어서 엄마가 밥 먹으라는 것도 있고 엎드려서 엉엉 울면서 읽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직접 고르는 재미, 뭐 그로 인한 새겨진 추억 이런 경험을 아이들에게도 좀 선물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도 소년 시절에 돈이 없어도 동네 서점에서 원하는 만큼 책을 봤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하루키의 부모님이 서점 주인에게 아들이 가져간 책값을 따로 지불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도 하루키처럼 원하는 책을 좀 고를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뭐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냥 부모님의 재력이 좀 있었던 거네요. 예. 네. 근데 그런 어떤 좀 책 살 돈이 없는 친구들도 네, 와서 그렇죠. 읽고 싶은 책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것도 뭐 지자체에서도 운영하는 도서관들 많아가지고 책 빌릴 수 있는 곳도 이제는 많아졌습니다만 또 그거를 네. 본인이 소장할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일단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좀 독서량이 많이 줄어서 좀 걱정이긴 한데 실제 네. 그 책방을 찾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책방에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할 때는 뭐 근처에서 공부방 하던 수녀님이 와서 걱정하시기도 했대요. 애들이 책 잘 안 봐서 근데 과연 가져갈까요? 이랬는데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은 최근 10년간 10대 연평균 독서량이 22권에서 13권으로 확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청소년 중에서는 뭐 부모님께 학습지나 사라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는데 돈을 내고 책을 사기 쉽지 않은 아이들이 많은데요. 이거 와서 하는 걸 보면은 공짜라고 막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네. 아이들이 무척 고심을 해서 책을 고른다고 합니다. 오히려 뭐 마음에 맞는 게 없다 이러면 안 가져가기도 한대요. 야, 사실 근데 그 책방에 가서 책을 고르는 고민을 하는 것 여러 네. 책 뒤적뒤적 거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기억이고 그것도 학습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학생들, 뭐 꼬마 손님들도 많이 올 텐데 그분들이 이제 기억에 남는 손님들 아니면 남 기자가 봤을 때 기억에 남는 손님 누가 있을까요? 그 처음 책을 찾아간 친구가 이 공부할 곳을 찾아왔던 고3 학생이었는데요. 예. 미대 준비한다고 저항의 미술이라는 책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단골이 됐다고 하는데요. 또 이모와 함께 온 조카분이 있었는데 수능이 끝난 다음이었는데 생각만큼 점수가 안 나와서 많이 상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 필요한 책이라고 골라간 책이 있는데 나태주 시인님의 꽃을 보듯 너를 본다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게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거기 네. 혹시 뭐 막 참고서들도 있습니까? 참고서는 못 봤습니다. 예. 남 기자도 거기 책 좀 선물하고 왔다고요. 되게 고민되더라고요. 한 30분 동안 고민을 했는데 네. 저는 김혜란 작가님의 바깥은 여름을 고르고 계산을 했고요. 바깥은 여름. 네. 어떤 아이가 가져갈까 두근두근하면서 이 선물하는 마음이 짐작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다양한 어른들이 왔다 갔는데 이 지인이 말기암이어서 춘천에 병문안을 오셨던 분이 서점에 들렀어요. 네. 마음이 좀 울적하셔가지고 들렀는데 3만 원을 주면서 서점 주인에게 이제 책을 대신 채워달라 뭐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장애인들 바리스타를 하기 위해서 춘천에 오셨던 분도 책을 고른 뒤에 이거는 꼭 장애인 청소년에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조건을 붙여서 책을 선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체장애가 있는 책을 엄청 좋아하는 친구가 가져갔대요. 혹시 그 책을 거기에다 이렇게 뭐 기부를 해야 된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증정을 할 때 앞장에다 뭐 이렇게 메모도 써줄 수 있습니까?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네, 어른들은 왜 꼭 이 이제 책을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네. 말.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 이 책을 골랐는지도 저도 그 자세하게 메모지에다가 써서 이제 책에 붙여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이게 또 꼰대 마인드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좋은 메시지만 남았길 바라겠고요. 근데 그 책방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자영업자잖아요. 그럼 좀 그럼요. 경제적인 이득도 좀 챙기셔야 될 텐데 운영에 좀 어려움은 없다고 하십니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운영 비용이 걱정이신데 그래도 현재 책방에는 1년 전보다는 더 많은 책을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일부러 온라인 서점이 아니라 동네 책방에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뭐 독서 모임, 작가와의 만남 이런 거 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서가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이 주인분께서는 책을 가져간 아이들이 나중에 자녀손을 꼭 잡고 이게 엄마 아빠가 책 가져갔던 책방이다. 이렇게 올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잘 버티고 싶다. 이런 바람을 전하시기도 했습니다. 아하. 그 최근에 그 독립 책방 작은 서점들도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요? 네, 맞습니다. 2021년 기준 국내 서점이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 따르면은 2,500여 곳이었는데 코로나 전보다는 200여 곳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보문고 같은 대형 서점은 온라인 전환으로 많이 줄었는데 이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서점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여행, 그림책, 과학 뭐 이런 특정 분야 책만 전문적으로 취급하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의 살롱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구조적으로 아무래도 이익률은 낮다 보니까 뭐 카페나 빵집 이런 겸업을 하거나 서점 외에 일을 따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유지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오늘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아까 그 변광성님이 일부 음식점에서 미리 계산해 놓고 나중에 다른 손님이 먹는 거랑 비슷하네요라는 말씀도 남겨주셨고요. 네, 맞습니다. 자, 머니투데이 남영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금융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죠. 2부에서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이쪽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듣고 10시 5분에 다시 뵙죠.